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그냥, 부르기 쉽게 116이라고 이제 부르죠. 116 하면은, 정말 새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참, 저 때는 제가 이제 군문에 있을 때입니다. 군복을 입고서 이제, 저는, 비상이 걸려서 이제 부대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영내대기를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6.5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었죠.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공교롭게 이 10월 26일 날 또 죽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니 바로 이등박문이죠.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일본말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제 이등박문 이또 히로부미를 이제 그 권총으로 이제 사살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의 제목을 11.6의 두 총성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이 뭐 둘은 살아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조우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등박문이 이제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 이등박문은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참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죠. 나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허물어진 나라를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일으켜 세운 이제 정말 시대에 보기 드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형탄으로 서거를 하셨고, 이또 히로부미는 안중근의 정의의 총탄에 의해서 이 생에서 생을 마감을 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떤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부족한 자료지만 제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갖고 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어떤 비교라고 할까,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11.6의 두 총성이란 제목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토 히로부미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저교를 당해서 운명을 했죠.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두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출생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2월 14일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10월 16일이네요. 약 60년 가까이, 두 세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인물입니다. 사망은 1979년 10월 26일 62세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10월 26일 68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군인이 되죠. 그리고 정치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무사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학을 공부한 헌법학자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치가가 되죠. 글쎄요, 저 직업으로 보면은 박 대통령은 문인으로 시작해서 무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는 무인으로 시작해서 문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치 일선에서 뭐 서로의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한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네요. 태생은 박정희 대통령은 동학농민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소장농, 그래서 좀 이제 가난한 그런 입장이었고, 이또 히로부미는 이제 미천한 신분에서 양자로 들어가서 입신양명을 한 그런 이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인생 역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사범학교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기니까 교사직을 그만두고 만주 군관학교로 이제 만주로 가서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을 한 겁니다. 근데 워낙 성적이 좋아갖고 일본 육사로 이제 특채가 돼갖고 가죠. 그래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한 시점이 1944년인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제 육사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위로 임관을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 소속으로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조선경비사관학교 들어가서 그다음에 육군대학 이렇게 이제 학력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스승 요시다 쇼인에게 이제 공부를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송화촌숙 이게 저 숙자가 이제 쇼가 손죽고 뭐 무슨 숙을 하죠. 뭐 거기에 이제 1857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와 일본을 이제 유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병과는 이제 포병을 이제 예, 그 받았었고요. 만주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선진화된 문물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시대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항공기를 만들어서 미국 진주만을 때릴 정도니까 엄청나게 그 산업화된 그런 그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만주에다가 이제 좀 뭐 괴뢰국이라고 그럴까? 그 이제 만주국을 세우죠. 그 만주에도 상당한 산업 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을 유학을 했네요. 그리고 전공은 또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음. 그 출생을 한번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출생을 했는데 출생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제 봤지만은 1917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이제 태어난 거죠. 일제 하늘에서 태어나고 일제 하늘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일제 하늘에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고. 뭐 저때 당시에 어떤 그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뭐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게 일제히 하늘뿐이 없었던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만주로 뭐 어, 그 나가서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으로 유학을 한다거나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가난한 그 이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뭐 유학을 가고 싶어도 유학을 갈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만주공단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돈이 이제 들어가질 않죠. 뭐 통상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는 다 국가 예산으로 이제 그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을 주름잡고 있던 막부들을 그 막부를 이제 타도를 하죠. 그리고서 존왕양이 그러니까 왕을 그 옹립을 하고 그다음에 오랑캐를 갖다 배척하는 그런 그 이제 사상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화파에 줄을 섰던 거고 존왕양이라 하다가 보니까 천황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됐습니다. 1961년에부터 62년까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62년부터 63년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정이양을 이제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그때 이제 군복을 벗고 나서 대통령 출마하게 되죠. 그래서 5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5, 6, 7, 8, 9대까지 5대에 걸쳐서 약 18년 6개월, 5개월 동안의 그 임기를 수행한 그런 대통령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선 기한을 하고 그다음에 유신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총리 대신을 지냈죠. 국무총리 같은 겁니다. 이게 국무총리하고 일본 총리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일본 총리하고는 달라요. 일본 총리 물론 이제 저때 당시는 또 이제 지금의 총리하고 이제 다르지만은 어찌됐든 내각을 총괄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초대, 5대, 7대, 10대 총리 대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초대 통감을 이제 했죠.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고 1905년에 조선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해서 1909년에 이제 이제 저격을 당하게 되죠. 이제 광복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군대의 장교로 임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서 이제 요직을 이제 거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뭐 3공화국의 이제 뭐 헌법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든 거지만은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은 이제 반포를 하죠.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산업화에 이제 온갖 그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헌법을 갖다 이제 기초를 놓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이후를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소위로 1946년에 이제 정식 이제 대한민국 물론 저 때는 이제 건국이 되기 전이지만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다음에 1948년 건국되는 해에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 사건이 일어나서 그 형이 이제 저 대구 사건 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남로당에 가입된 걸로 나와 있는데 참 저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에 그 남로당 가입된 것이 이제 문제가 돼 갖고 무기징역형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다가 하여튼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그 장군들에 의해서 감형이 되고 또 예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관으로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가 나면서 소령으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53년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을 하고 1957년에 소장이 되면서 사단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1959년에 육관구 사령관이 되죠. 예. 저 육관구 사령관이 지금 물레공원에 있는 그 아닌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쿠데타 설이 자꾸 돌면서 이제 이군사령부 부사관으로 이제 부사령관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19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정변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에 이제 천진조약을 이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일동맹이 1902년에 있었는데 영일동맹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을 치르죠. 1904년에. 그러면서 을사 의약, 을사 보호조약, 을사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조선의 을사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통감부 설치라고 초대 통감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준열사 등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종을 퇴위를 시키죠. 1907년에. 그러면서 이제 초대 통감 자리를 내놓고서 추미론 의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이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천진조약이 1885년인데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이제 친일 이제 그 세력이죠. 갑신정변을 1884년에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참 언제가 때가 되면 조선의 만국되는 과정을 갖다 쭉 연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1969년에 이제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 삼선 개헌을 하고서 이제 김대중 후보하고 이제 붙어서 결국은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그, 10월 유신이 이제 단행이 되죠. 삼선 개헌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럼 2학년 때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이제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이제 제창을 했고, 그다음에 중화공업에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전자공업을 육성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 건설하고, 특히 원자력 그 산업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을 쏟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산업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 때 마련된 거라고 봅니다. 저 때 저게 마련되질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엉망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할 가치가 없지만 뭐 나름대로 상상을 뭐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상당히 그 정치가로서 여성 교육을 갖다 강조를 한 사람이라고 돼 있네요. 결국은 여성 교육이 이제 활발하게 된 거,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여성 교육도 활발하게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협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 파병을 합니다. 핵무기 개발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동으로 뭐 독일로 참 진짜 탄광부와 간호사를 이제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중동에 파견을 해서 이제 중동 그 수요를 갖다 다 이제 우리나라 수익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쪽에서 이제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침략의 선봉을 섰던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들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인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우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을 그 구한 구국의 영웅인데, 좌파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저 북쪽에 있는 친구들의 편을 든다라면은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으로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딱선이 없는 거죠. 예. 자, 평가를 해 본다라면은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의 기초를 닦았고 경제의 기반을 닦아 놓고, 소위 그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 점프를 해서 지금 현재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기초를 닦아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집권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삼조 호황이니 뭐니 해 갖고 비록 이 광주 5.18 문제로 이제 뭐 말은 많지만은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 경제가 정말 그 일취월장 발전하는 그런 그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온 대통령들이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IMF 외환위기도 불러오고 카드 대란도 불러오고,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될 일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쭉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1969년에 있었는데, 저것이 인제 삼성경과 시월 유신과도 연결이 개념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인제 카터가 인제 미군을 철군하겠다라고, 이 카터가 이상하게 김일성하고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제 그 냉전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북쪽으로 보면은 소련, 당시에 소련이 버티고 있었고, 왼쪽과 다시 또 북쪽을 보면은 인제 중공, 소위 그 주기장막이라는 중공이 북한이라는 그 집단하고 같이 이제 남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소련이 또 남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런 아주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제를 개발하고 정말 군사력을 이제 키우고, 요즘 뭐 K방역 난리죠. 사실 그 방위산업 방산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이 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인제 이토 히로부미를 볼까요? 예. 대동아 공영권 건설에 이제 기초를 닦은 사람이죠. 결국은 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이 뭐 일본이 인제 그때 당시에 뭐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석유 수출을 인제 그 통제를 하니까, 이제 일본도 석유가 안 나는 나라니까 이제 운영이 힘들겠죠. 국가 운영도 힘들지만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 석유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제 진주만을 때려 넣고 동남아 쪽으로 인제 그 침략을 해서 이 동남아에 있는 석유 유전을 갖다가 인제 다 일본 애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 남으로는 저 호주까지, 그리고 이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 이쪽 포함해서 중국도 사실 뭐 난징 대학살이라는 게 있지만 중국 전역을 갖다가 일본이 그 침략을 하진 못했지만은 중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전부 일본 수중에 있었어요, 그때. 만주 그랬었죠. 그 샹하이, 북경 뭐 이런 쪽이, 그리고 인제 이 남쪽으로도 인제 상당 부분 그 일본이 중국을 다 잠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인제 뭐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인제 남태평양 그 각 섬들, 뭐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뭐 한반도는 인제 식민지화돼 있었던 상태고, 그다음에 호주까지 넘보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상당히 그 인제 출중한 인물로 인제 각인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일본 돈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얼굴이 박혀 있는 돈이 있습니다. 만행짜리인가요? 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이러한 일본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런 삶을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국가적인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군사 독재니 뭐니 이런 그 거꾸로 다 벗겨놓고서 이제 보면은 두 사람 다 정말 자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오늘 10월 26일이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날이죠.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죠. 그 아들이 이제 그 김두한 국회의원까지 한 야인 시대를 보면은 참 낭만 파주먹으로 나오는데 뭐 주먹은 뭐 사실 주먹일 뿐이죠.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 인생들이니까. 자, 그렇다 치고 이 10월 26일을 맞이해서 정말 총성이 두 번 60여 년, 57년을 그 이제 기점 그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저격을 당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바로 11.6의 두 총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상과 같이 12.6의 두 총성이라는 그 이제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토 히로부미의 그 삶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날이기도 해요. 결국은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엄청난 총성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결국은 10월 26일은 총성이 가득했던 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러나 그것보다도 모두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이제 했는데 국가 사회를 위해서 다 나름대로 애쓴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토 히로부미, 비록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지만 일본으로 봐서는 고물 정치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토착 왜군이 뭐 이런 얘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전 일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한테 지는 건 싫어요.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일본 가서도 잠시 생활했었고, 그 이후에 기술 개발하면서도 항상 그 일본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토 히로부미가 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됐든 정말 자신의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번듯한 나라, 그런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물론 뭐 기본적으로 두뇌도 명석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소양을 성장 과정이 어떻든 간에 다 습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뭔가 판단력도 빠르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의 어떤 국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그 이해를 뭔가 이해관계를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이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역사적으로 하고 그 역사에 이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언젠가 제가 학교 졸업식이라서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을 했다가 지탄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뭐 행복이 뭐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냥 뭐 평범하게 먹고 살고 진짜 거기서 자족감을 느끼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뭐 그건 뭐 그렇게 사는 인생 관계는 없죠. 하지만은 정말 역사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한 국가, 그다음에 민족, 사회, 이런 그 집단을 갖다 이끌고 나가는데 정말 통찰력 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은 분명한 것은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많이 배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다음에 그 습득한 지식이 상당히 그 이제 뭐 깊이도 깊고 그다음에 차원도 높고, 이제 그런 지식 속에서 통찰력이 생기고 정확한 판단하고 정확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질 않으면 정말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그 어떤 통찰로 그 국가 사회를 갖다가 진짜 아주 멸망의 멸절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역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지식이 출중한 사람, 즉 그것을 학교의 성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온 국민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의무 교육, 그것은 시킬 필요가 있죠, 모두에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학생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박사를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력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 같이 우골탑이라고 해서 정말 논밭 소 팔아 갖고서 공부한 그 세대와 지금같이 풍요로운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모두 다 그 학위를 받는 그런 그 시대, 그런 학구적인 그 열망, 그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6의 두 총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리더로서 리더십을 갖고,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갖고 정확한 판단력하고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역시 책을 많이 보고 뭔가 학력이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족 하면은 정말 저희로서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큰 충격으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분의 어떤 삶, 비록 18년 5개월이라는 이제 기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독재자라는 또 군사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오명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500년, 1000년 뒤에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시대 정신으로 그 한 국가사회를 끌고 나가느냐, 그것만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2.6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노TV의 김영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